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고 관심 가지면 재밌는 이달의 이슈를 알아보는 채널 전주대 인사이드입니다. 저는 전주대 인사이드 호스트 한국어문학과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가 마무리 시즌이라서 시험 준비, 과제 제출로 하루가 정말 정신없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도 컨디션도 꼭 잘 챙기셔야 합니다. 지치더라도 잠깐씩 쉬어가면서 리듬을 유지하시고요. 오늘 전주대 인사이드는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서 조금이나마 머리를 식히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전주대 인사이드 벌써 5번째인데요. 5번째 페이지 주제는요, 바로 2025년 중국의 모습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큰 이슈가 되면서 중국에 대해 알아가보자 이번 주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제에 맞춰 오늘의 게스트는 중국어 중국학과의 김인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중국어 중국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김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전주대 인사이드 5번째로 출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앞에 보시면은 3개의 물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중국과 관련된 소품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즘 학생들 사이에 진짜 인기 있는 마라탕 소스거든요. 요즘 자취생들의 필수품이라고 할 만큼 대학생들은 마라수혈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할 정도로 중국 음식의 진심이라고 합니다. 한국 내 중국 식문화 유행,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강력한 문화적 소프트 파워의 일종으로 봐야 될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문화적인 소프트 파워까지 얘기하는 게 맞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마라탕은 과연 제2의 짜장면이 될 수는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결국에는 이 수요라는 게 있느냐 문제와 그다음 현지화 이 두 가지가 가능했을 때 얘긴데, 이 마라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면 수요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마라 떡볶이가 나왔더라고요. 보면 현지화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게 다음 세대에서도 먹고 있을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그저 유행이라서 그대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라탕 가능할까? 좀 지켜보시죠. 사실 마라탕이 완전히 유행 음식이 되었을 때는 2019년, 18년도쯤이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유행을 타면서 10대, 20대들 사이에서는 거의 완전 필수 음식이 된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처럼 앞으로 어떻게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음식이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물건을 살펴보겠는데요. 귀여운 판다 키링인데요. 작년 2024년 한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에버랜드의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에버랜드에 있던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서 많은 한국 팬들의 아쉬움을 산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판다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나요? 판다는 국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고 또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일단 귀엽잖아요. 우리가 봐도 예쁜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예쁠까요? 특히나 판다는 중국에서만 자생하는 동물이고 희귀동물이고요.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중국인들 정말 좋아합니다. 외교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뭔가 좀 투박하고 좀 거칠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귀여운 판다를 보면서 이 중국의 이미지를 조금 희석하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면 꼭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뭐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귀여운 판다처럼 좀 이렇게 사이좋고 평화롭게 지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참 이게 중국에서만 자생하는 판다를 이제 중국이 외교적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과 외교를 맺었다는 상징으로서 쓰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중국에 있어서 판다가 그런 가치가 있었다는 걸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반지인데요. 반지 하면 다들 연인, 결혼 등등을 떠올릴 텐데, 최근 전 SM 소속 타오와 슈이양의 결혼식 장면이 SNS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결혼식에는 어떤 큰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중국 결혼 문화는 사실 우리랑 차이가 좀 있죠. 아직도 한국에서도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거의 보이지 않아요.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라서요. 지역별로 편차가 여전히 크고 각각 갖고 있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다른 점만 몇 개를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원래는요 식당에서 결혼식합니다. 중국에서는 식당에서 친지들, 친구들 모아놓고 같이 술 먹고 축하하고 축하받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복장도 중국식 전통 복장, 보통 붉은색이 들어간 것을 입고요. 그렇게 밥 먹고 노는 게 결혼식이었는데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유학도 많이 가고 영화도 많이 보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로망 갖고 있는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서양식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대신 확실히 필요는 좀 성대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서양식으로 결혼식을 해도
뒤에 가서 원래 이제 식당에서 밥 먹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피로연 때 같이 뭐 술 먹고 얘기하고 밥 먹고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한국에도 예전에는 한보넥이나 패백처럼 크게 큰 부분에서 전통적인 의식이나 결혼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스몰 웨딩이나 셀프 웨딩처럼 훨씬 실용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많이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깊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기사들을 이용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한국일보의 경제부문 기사인데요. 중국이 로봇 기기와 결합한 피지컬 AI를 국가 주도로 대폭 육성하며 실제 산업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고 있고, 미국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AI를 발전시켜온 것과 달리 중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강화하며 AI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최근 중국의 피지컬 AI가 단순 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질에서도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런 AI의 발전에 대해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피지컬 AI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중국의 AI에 대해서는 일단 무섭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럴 이유가 명확하게 보여요. 첫 번째, 이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일단은 중국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많이 학습을 시키면 시킬수록 AI의 성능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일단 인구가 많고요. 작게 보는 사람도 하루에 인터넷 쓰는 사람이 6억 명은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많이 보는 사람은 8억 명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8억 명이 만들어낸 데이터의 양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다른 지역과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용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 데이터들, 이거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에서 다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거를 너무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있다가 첫 번째 강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쓰기가 좋아요. 일단은 관련 법규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법률적으로 이것이 제한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의료정보거든요. 의료정보는 정말 초민감 정보예요. 내가 어디 아팠다거나 어디가 안 좋다거나 이거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정보인데, 한국에서는 동의를 거치고도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중국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데이터를 얼마인지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죠. 물론 이 민감 부분의 문제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내 정보를 쓰는 거를, 활용하는 거를 거의 동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정부가 일정 부분 교통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이 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더욱 유리하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들의 기업을 불렀어요. 바이두는 자율주행, 너 이거 해. 알리바바는 시티브레인,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의료정보, 의탁이라고 하는데 나눠줬습니다. 정부로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점, 그래서 산업 육성에 유리한다는 점에서 좋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 같지만 일정 기간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줌으로써 좀 더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는 점은 강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합쳐놓으면 중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좀 제가 무섭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범용 기술이거든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인공지능을 자동차에 합치면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요. 물리에 합치면 스마트 물류가 되는 거고, 인공지능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기계에 합치면 로봇이 되는 겁니다. 이 범용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인공지능에서 중국이 앞서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앞서간 이유도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첫 번째로 이제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AI의 성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빅데이터도 빠르게 쌓을 수 있고, 두 번째로 관련 법률을 미비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발전이 가속되고, 세 번째로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교통정리를 해서 그 관련 분야에 의탁해서 기업들이 그 분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AI가 챗GPT를 뛰어넘는 거는 너무 과장 아닌가 싶었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땅집고의 산업 부분 기사입니다. 중국의 생활잡화 브랜드 요요소가 한국 시장에 진출해 전국 주요 상권에 매장을 확대하며 저가 전략으로 다이소와 직접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내수 성장 둔화 속에서 중국 저가 브랜드의 공세가 국내 유통업체들의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내용인데요. 교수님, 요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등 평소 구매하던 가격보다 훨씬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싼데 어떻게 이런 가격 구조가 가능한 건가요?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던 중국 제품들이 이제는 대륙의 실력이 되어 한국 시장을 위협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싼 이유는요, 싼 것만 사서 그렇습니다. 중국에도 중국품이나 고급품이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런 걸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 제품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구매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어중간한 가격들의 제품을 구매하느니 다른 나라 거를 사거나 한국 거를 삽니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중국 물건은 거의 대부분
최저가 그런 거죠. 싼 거는 싸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가형 부품 쓰고 품질 조악하니까 그래서 싼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결국 이제 싸다라기보다는 가성비인데 그 이유는 결국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테무는 원래 공동구매에서 시작했어요.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구매함으로써 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싸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죠. 점차 처음에는 이제 공동구매 시작했다가 나중에 조금씩 바뀌는데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모이니까요. 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면서 좀 더 싸게 만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구조를 잘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물류 측면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결국 큰 나라에서, 이 거대한 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경험이 많기 때문이고요. 이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생산을 통한 생산비 절감,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 그리고 기타 유통 등에서 효율성 제고, 이런 부분들이 싸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제품 위협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시는데 일단 그런 구조를 만들면 안 되죠.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 핵심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값싸게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생산 단가의 효율화 이런 거지, 아직은 제품의 혁신이나 아니면 생산 과정의 혁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한국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는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 승부를 본다는 건 애초에 이제 프레임이 틀렸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이나 제품 혁신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더욱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단순히 저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생산 구조나 유통 방식의 변화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 소비 트렌드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경쟁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욱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주 지식의 한 페이지 시간인데요. 촬영 전 교수님께 지식의 한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3가지 문장을 요청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머리, 중국 유학을 다녀오신 교수님에게 중국은 어떤 의미를 가진 나라인가요? 라는 질문에 옆 동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옆 동네라고 하니까 되게 우스워 보이지만 사실 가깝습니다. 북경까지도 비행기 타면 2시간 안으로 가고요. 가까운 대련이나 청도 같은 경우는 1시간입니다. 사실 멀지 않은데 굉장히 많은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살아보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중국인들은 중국말을 하고 한국인은 한국말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비슷비슷해요. 좋은 사람 좋고 나쁜 사람 나쁩니다. 아쉬운 건 우리가 굉장히 편견이 많은 것 같아요. 중국인이라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 라고 얘기하고 퉁쳐서 얘기하는데 사실 사람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까지 같이 살아왔던 사람인 만큼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감정보다는 좀 더 사람 대 사람으로 조금 대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옆 동네라는 말을 정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지어서 중국의 발전에 대해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중국의 발전은 아직은 남았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크 차이나라고 하는데 이 중국의 발전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분도 몇 년 전부터 생기긴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남았습니다. 정말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 최강대국이 될까? 혹은 그렇더라도 패권을 가질까? 이거는 사실 퀘스천 마크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남았습니다. 아직은 중국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리고 그 뒤 문제는 그 뒤더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계속 또 지켜보고 공부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줄 긋는 문장인데요. 교수님이 중국의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 전주대 학우님들에게 조언하는 말을 적어주셨는데요. 마지막에 교수님이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자 최대 흑자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국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을 안다는 거는 작게 봐도 한 20%? 많이 보면 30%까지를 아는 거예요. 어쩌면 세계의 5분의 1을 아는 게 중국입니다. 지금 있는 이런저런 자잘한 것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중국을 좀 배우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시야를 좀 넓히면서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주대 인사이드 5번째 게스트인 중국어 중국학과 김인식 교수님과 함께 해보았는데요. 오늘 전주대 인사이드에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피곤합니다. 네, 재밌네요.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또 기회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네. 사실 요즘 혐오의 시대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SNS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외국인들과 쉽게 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화 간의 갈등으로 서로를 혐오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 뺏기, 여행객 민폐, 정치 등등 말하지 않아도 시청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할 부분들이 많다는 걸 알지만 다 담아내지 못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수님과 함께 중국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의 시그니처 시간인 인스탁스로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하는 시간입니다. 네,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전주대 학우님들에게 도움될 만한 다양한 이슈들과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대 인사이드였습니다. 안녕.